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EDNC의 안영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발표로 할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인벤터 나스트란을 이용한 선형, 비선형 해석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인벤터 나스트란이 지원되는 그 해석 중에서 오늘은 선형 그리고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제 파일을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벤터 나스트란 소개입니다. 인벤터 나스트란은 PDMC라는 라이센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PDMC는 프로덕트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컬렉션이라는 약자로 보시면 되고요. CAD, CAM, CAE, 및 서비스가 결합되어 제품 설계 및 제조 통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소프트웨어 아이콘처럼 뭐 인벤터라든지 볼트, 오토캐드, 퓨전 360의 각각의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PDM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인벤터 나스트란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벤터 나스트란 같은 경우에는 선형 응력에서 열, 진동 및 피로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CAD 소프트웨어 내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지원되는 해석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선형 정적 해석, 다음으로는 모달 해석이라고 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좌굴이라고 해서 버클링 해석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하중에 의해서 하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드 해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형 정상 상태 열전달입니다. 그 제품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때의 열전달의 값을 계산하는 게 정상 상태의 열전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재, 컴포짓 제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품 및 앞세이 간의 접촉, 저희가 이제 컨택 해석이라고 하는데 컨택 해석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열 응력 해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가지는 좀 어드밴스드한 그 해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과도 열전달 해석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 정상살대 열전달, 그 다음에 응답 해석, 주파수 해석 같은 경우에는 MVH라고 해서 특정 프리퀀시 안에서 제품이 어떤 주파수 응답들을 갖는지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 비선형의 과도 응답, 그 다음에 고급 비선형 물성이라고 해서 초탄성, 일명 하이퍼엘라스틱 물성도 지원, 그 해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충격, 충돌 해가지고 임팩트 혹은 크래시 해석까지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선형 정적에서 비선형 정적 해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정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FEA 저희가 이제 지금 해석이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가 FEA라고 해서 그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어널리시스의 약자고요. FEA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형 정적 해석은 정적인 하중이나 아주 느리게 하중이 적용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선형 정적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비선형 정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선형 정적 해석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비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 해석에서 지원되지 않는 컨택이라든지 비선형 탄성 및 포성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변형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대변형 같은 경우는 라지 디플렉션이 비선형 정적 해석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물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형이 뭐고 그다음에 비선형이 뭔지 이 물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일명 리니어는 직선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재료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에서 리니어 구간, 즉 재료의 탄성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탄성 영역, 즉 리니어 해석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탄성 영역 내에서 그 해석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그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서는 탄성 영역을 벗어난 경우 적용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이제 물선 관련해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SS 커브라고 이야기되는데 여기 보시면 직선으로 나와 있는 구간이 저희가 이제 탄성 영역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커브 값을 가지는 것을 소속 영역 혹은 플라스틱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실제적으로 인풋을 어떻게 넣는지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제 파일을 통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를 할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그 전에 있던 직장 자체가 자동차 커넥터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커넥터를 좀 모델링해서 가져왔습니다. 커넥터 모델링이고요. 자동차 부품 중에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저 포인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피메일 커넥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이 메일 커넥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메일 커넥터 중에 여기 가운데에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설계 용어로 할 때 로크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크부를 눌러서 이 아세이된 제품을 해제시킬 때 적용되는 일명 로크 해제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제력 관련된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커넥터의 단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품이 그 탄성 영역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단면을 제가 쳐서 그림으로 구현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로크 해제력을 커넥터 로크 해제력 해석을 하기 위한 해석 진행 프로세스를 제가 한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링 단순화, 두 번째로는 해석 진행 관련해서 세팅. 그래서 지금 해석이 선형 해석을 할지 비선형 해석을 할지 관련된 내용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메시. 저희가 모델링 상으로는 존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메시라는 형태의 유한 요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물성 입력. 가지고 계신 제품의 재료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하중 조건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위에 빨간색 형태로 나와 있는 그림으로 저희가 외력을 주어지는 조건을 하중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이라고 해서 커넥터가 움직이지 않게 직으로 꽉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할 때 로크부를 누르긴 누를 건데 커넥터를 외부에서 잡아줘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지그로 잡게 되는데 그런 지그를 잡아주는 것을 저희가 구속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석 어널리시스 스타트 하는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봤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 순서 모델링 단순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저희가 그 실제 제품을 그 설계하실 때는 목깎기, 목따기 해서 필렛 혹은 챔퍼를 주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구조 해석적으로 불필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필렛 혹은 챔퍼를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필렛 혹은 챔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메쉬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델링 단순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필렛과 챔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스킬 트리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제가 델리트를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진행하실 때는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필렛과 챔퍼를 제거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갖고 계시는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가지고 모델링을 단순화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렛과 챔퍼가 있을 때 혹은 없을 때 엘리먼트 저희가 이제 유한 요소 형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구현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왼쪽의 모델이 이제 필렛과 챔퍼가 살아 있었을 때 보시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테스트할 부분은 여기 위에 로크부인데 이 부분 이게 이제 그 A라고 B웨이라고 아세이 될 때 이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가이드 설계인데 가이드 설계 같은 경우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해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챔퍼나 필렛을 살려놓게 되면 불필요하게 엘리먼트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엘리먼트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해석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른쪽 그림처럼 필렛과 챔퍼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위에 제가 그림을 살짝 위에를 보여드리면 여기 단면 영상에서 여기 포인터 보시면 여기 있는 라운드 값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렛과 챔퍼를 모델링 단순화 부분에서는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불필요한 부분은 다 날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 진행 관련해서 세팅이고요. 지금 좀 전에 커넥터, 지금 로크 해제 해석을 할 건데 이 해석을 선형 해석으로 할지 혹은 비선형 해석으로 할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순하게 유형을 선형 정적 해석 혹은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세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 단순한 프로세스 세팅을,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으실 때 비선형 해석인지 선형 해석인지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비선형 해석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증분계수라고 해서 증분값을 넣어야 됩니다. 일명 이제 스테이트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0에서 1까지 해석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거를 몇 등분으로 쪼갤지 를 나타내는 게 증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해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를 50개로 쪼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쉬 진행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품을 유한한 요소로 나누는 작업이 메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소 크기. 여기 보시면 이 삼각형 형태의 사이즈를 몇 미리로 지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입력값이 요소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리드 엘리먼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솔리드 엘리먼트든 쉘 엘리먼트든 두께값을 지정을 할 때는 최소 3층 이상,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구조를 최소 엘리먼트가 최소 3개 이상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소 크기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거침, 미세라고 나와 있는데 미세라고 하면 엘리먼트를 좀 더 많이 뿌리겠다. 거침이라고 하면 이 제품의 유한 요소를 좀 메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메쉬를 엘리먼트를 좀 더 적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요소 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순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선형, 그다음에 포물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선형과 포물선형의 차이를 보시면 제가 이 여기 그림 보시면 원뿔형 저희가 이제 테트라헤드럴 엘리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테트라헤드럴 엘리먼트에서 각 꼭지점에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소를 4개의 적분점으로 계산을 할 건지 혹은 포물선형으로 해서 중간에 적분점을 하나씩 더 넣어서 10개의 계산기로 계산을 할 건지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벤터 나스트란에서는 솔리드 엘리먼트를 적용 시 포물선형 이런 텐노드 테트라가 기본 디폴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엘리먼트가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할 때는 엘리먼트를 조금 더 거칠게 진행을 하고 대신 포물선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엘리먼트가 충분히 많이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포물선형이 아니라 선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도 원하는 결과값은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물성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포커스로 잡은 게 아무래도 물성 관련해서 선형, 비선형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 해석이든 비선형 해석이든 탄성 해석이 입력되는 부분은 거의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벤터 나스트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질 선택에서 원하는 물성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든 아니면 PE 소재든 원하시는 물성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선택된 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밀도,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성 레이지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열 팽창 계수 관련된 있는 내용이고요. 허용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드 스트레스 값이 허용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성은 선형, 선형 물성이든 비선형 물성, 일명 일라스틱 물성이든 플라스틱 물성이든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 플라스틱 물성, 소성 영역의 물성을 정의할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해석 특정 데이터라고 해서 비선형 물성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비선형 물성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토탈 4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리니어라고 해서 토성이 없이 그냥 직선 형태의 탄성 고동을 지정을 하실 때는 리니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런리니어 일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탄성을 정의를 하긴 하는데 인장과 압축을 그 불균일하게 가져갈 때 쓰는 게 넌리니어 일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바이리니어 일라스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라스틱은 앞서 저희가 입력된 여기 있는 영스 모듈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일드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하긴 할 건데 속성 영역을 바이리니어 직선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바이리니어 일라스토 플라스틱 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있는 플라스틱 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플라스틱 물성에 대해서 커브 값을 입력해 주는 게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비선형 물성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를 많이 쓰게 될 건데 세 번째, 네 번째 셀렉트 구간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바이리니어 일라스토 플라스틱 물성 같은 경우에는 접선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접선 계수가 뭐냐면 허용력, 여기 보면 초기 항복력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 값을 이야기하는 게 접선 계수라는 거 나타나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는 플라스틱 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스트레스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입력하시는 방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력 변형률 선도를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그 물성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일드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탄성 영역이라고 했었고요. 거기 값은 좀 전에 나와 있던 여기 있는 영스 모듈러스라든지 그다음 허용 응력 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값이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플라스틱 영역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커브를 받게 되면 그 원재료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시편 측정 업체에서 SS 커브를 받게 되면 보시는 것과 선도와 같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혹은 트루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 값은 저희가 이제 한글로 표현할 때 공칭 응력 혹은 공칭 변형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트루 값은 진응력, 진변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값은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이 아니라 진 응력과 진 변형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된 공식을 다 집어넣어 놨는데 공칭 응력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진 응력 값을 계산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칭 변형률을 이용해서 진 변형률을 계산하는 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빨간색에 있는 SS 커브를 구현을 할 건데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탄성 영역 구간은 영스 모듈러스라는 계수값으로 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빨간색 커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X값을 0,0으로 시프트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커브 값이 좀 전에 앞서 있는 여기 있는 응력, 변형률과 응력 내용 텍스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 인장 시험 데이터를 보시거나 테스트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SS 커브가 물성에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 구간을 물성 그 용어로 했을 때 소프트닝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 인벤터 나스트란에서는 이 소프트닝 구간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 값이 양의 값 있는 부분에서 컷을 시키신 다음에 이 내용을
그 변형률과 응력 값 안에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B.C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하중 조건입니다. 어떤 하중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크부에 외력을 집어넣어 줄 텐데요. 외력을 저는 강제 동작으로 Z 방향으로 마이너스 5mm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혹은 저랑 똑같이 나중에 현업을 진행하실 때 강제 동작으로 변이값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힘값으로 뉴턴 혹은 포스 값을 입력해서 해석의 인풋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구속 조건이라고 해서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제가 핑크색으로 이 표시된 면 자체가 dx, dy, dz, 그 다음에 rx, ry, rz로 dx, 그러니까 d가 붙어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약자고요. x, y, z축으로 이동이 없다. 그 다음에 rx, ry, rz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의 약자인 r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에는 회전도 없다라고 해서 이동도 없고 회전도 없는 절대적인 거동이 없는 구간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위에 있는 그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인벤터 나스타라니 다른 솔버와는 조금 특이한 게 이런 강제 동작을 넣게 되면 초기에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는 초기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중 조건이 입력된 그 면에 동일 면에 SPC로 DZ 디스플레이스먼트 Z 방향으로 이동량이 없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앞에 있는 하중 조건이 저와 같이 강제 동작이 아니라 실제적인 뭐 하중에 의해서 이 외력을 주어졌다라고 하시면 이 윗부분 SPC에 관련된 DZ는 빼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바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석 진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저희가 앞서서 만든 하중이라든지 물성값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구현되는 환경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솔버를 이제 나스트란 솔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스트란 솔버가 읽을 수 있게 코드화해서 이 파일을 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업데이트라고 해서 나스트란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해석이 진행되는 것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비교를 할 건데요. 결과값을 비교를 했을 때 스트레스 관련돼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첫 번째 나와 있는 프린시펄 스트레스, 주 응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본미제스 스트레스라는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인 프린시펄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린시펄 응력의 크기는 응력이 계산되는 기준의 좌표 추구 방향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전단 응력이 0이 되는 좌표축 방향에서 계산되는 응력을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시펄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해석을 진행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있는 부분이 Z축, 그 다음에 X축, Y축을 지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구조 해석을 하시다 보면 원하는 부분에 로테이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세이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세이 안착에 의해서 그 X, Y, Z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X 스트레스나 Y 스트레스나 Z 스트레스는 가지고 계시는 기준 좌표에 따라서 스트레스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물성 특징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 프린시펄 스트레스를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전달 능력이 0이 되는 좌표로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물성의 정확한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게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본미제스 스트레스는 물체의 각 지점에서 응력 성분에 의한 비틀림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가장 정확하게 물체의 파괴를 예측하는 기준이 본미제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응력 해석을 하는
아니면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할 때 스트레스 값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프린시펄 스트레스, 본미제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 해석과 비선형 해석의 맥시멈 프린시펄 스트레스 값을 비교를 하시면 왼쪽에 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 맥스 값으로 한 97메가파스칼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 91메가파스칼의 맥스 값이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제가 보미제스 스트레스 결과까지 본 다음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본미제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미제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 한 108메가파스칼,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 86메가파스칼로 프린시펄 스트레스보다 결과값이 한 22메가파스칼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성과 비선형 해석 때문에 차이 나는 건데요. 이 원인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그려놓은 거는 제가 원래는 실제적인 플라스틱 물성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해석을 한 게 바이리니어 일라스토 플라스틱 물성을 써서 직선 형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황색 에어리어가 탄성 영역이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영역이 소속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해석이든 비선형 해석이든 탄성 영역에서는 적용되는 값이 영스 모듈러스라는 기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력에서는 동일한 결과치를 보이게 되는데 이 일드 스트레스, 그러니까 소성으로 넘어가는 포인트 기준으로 넘어가는 외력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빨강색으로 보이는 게 선형 물성, 그냥 탄성으로 직선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비선형 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외력이 0.4 혹은 0.5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값이 갑자기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소속 영역에 있어서 응력 힘에 따라서 여기 있는 본미제스 스트레스와 같이 한 20메가파스칼 정도의 외력 결과값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표현을 해본 건데요. 단순하게 이 해석이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애니메이션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선형 해석과 비선형 해석과는 스트레스 결과값에 있어서 무조건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려면 일반적인 선형 해석보다는 비선형 해석을 진행하시는 거에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성 영역의 물성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인벤터에서 지원되는 재질 물성 같은 경우에는 탄성 영역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비선형 영역에서 소속 영역의 물성까지 보시려면 이 부분에 대한 플라스틱 곡선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를 뭐 원재료 업체라든지 원재료 관련 업체 쪽에서 데이터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추출을 해서 이 물성을 인벤터 나스트란에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나온 케이스 스터디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속 조건이라든지 물성 조건을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 제품을 현업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적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실제 테스트와 유사한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해석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